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현역 의원 10여 명을 포함해 40여 명의 당 안팎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는 오늘 또다시 선거법 위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대통령실은 불과 사흘 전 미국의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의 현역 군인이 도감청 기밀 문건을 유출한 범인으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이제 공개된 도감청 문서가 적어도 가짜이거나 제3국의 역공작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 겁니다. 우리 정부가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됐던 건지, 아니면 알고도 덮으려 했던 건지, 아님 둘 다인지 의문과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오죽하면 오늘자 조선일보 일사설 제목이 아마추어식 불안, 미숙한 외교안보 근본 원인 찾아야였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고 첫 번째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전당대회 2년 전에 발생한 거를 이제 와서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하는 것은 야당 탄압이고.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편하죠. 수긍하기 어렵고. 저희 당이 지금 169명인데 10명만 돼도 이거 엄청난 거고요. 그냥 제 발로 들어오신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녹취 파일이 3만 개가 있다는데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죠.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이 지금 전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총선을 1년 앞두고서 대형 악재가 되진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인데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검찰의 영장 내용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윤관석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때 제시한 바로 그 영장 내용입니다. 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 9명이 현역 의원 등 최소 40명에게 현금 총 9,4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틀 전이죠. 지난 12일에 검찰이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에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다고 전해집니다. 이 돈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강래구 상임감사, 그리고 이전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인천시 전 정무부시장인 A씨, 또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 등으로 검찰은 이들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조선일보에 따르면요, 검찰은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에서 당내에 뿌린 돈은 9,400만 원인데 이 가운데 8천만 원은 이 강래구 씨가 마련한 걸로 조사됐다고 전해집니다. 강 씨는 송 전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인물로 송 전 대표가 2018년 민주당 당대표로 출마했을 때부터 측근으로 활동했고 민주당 부대변인, 조직국장 등을 지냈다고 하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강 씨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캠프에서 조직을 관리하면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면서 수사 중이라고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이 송영길 후보 캠프에서 송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여기에 검찰은 강 씨가 2021년 4월 말 현금 6천만 원을 이정근 전 부총장을 통해서 윤관석 의원에게 전했고 윤 의원이 이 돈을 300만 원씩 봉투에 넣어서 인천과 수도권 등 현역 의원 10명에게 건넸다는 단서를 잡은 것으로도 전해지는데요. 이 같은 정황은 앞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 파일 속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관석이 형이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하는 김에 다 해야지.
네, 뿐만 아니라 검찰은 강 씨가 2021년 말 현금 2천만 원을 추가로 마련했고 이 돈을 이 전 부총장 등이 50만 원씩 봉투에 담아서 캠프 소속 지역 상황실장 20여 명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A씨가 2021년 3월 지인에게 조달한 현금 1천만 원도 이 전 부총장을 거쳐서 강래구 씨에게 건너갔고 또 강 씨가 이 가운데 900만 원을 지역본부장 10여 명에게 전달했다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밖에 민주당 수도권 지역위원장 1명도 강 씨 요청에 따라 현금 500만 원을 마련해서 지역본부장 7명에게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이제 단서를 잡았거나 또는 이제 정황을 파악한 거 이것만 봐도 인천과 수도권 등의 민주당 현역 의원 10명, 또 당시 송영길 캠프 소속 지역 상황실장 20여 명, 또 지역본부장 10여 명 모두 합하면 최소 40명 이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 관련자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특히 지난 12일에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해명이는 입장문을 낸 데 이어서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 비공개 회의에서도 거듭 결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어제 두 사람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입장 두 번 내셨으니까 이제 사실과 다른 네. 검찰에서 이제 그 돈봉투 만들었다고 이제 뭐 보는 것 같은데 전당대회 아예 다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당의 다른 분들에게도 조금 접촉한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다 사실과 다르다는 건가요? 그런 취지에 발언한 거죠. 전당대회 2년 전에 발생한 거를 이제 와서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하는 것은 야당 탄압이고 국면 전환력 기획수사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런 취지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입장문으로 다 밝혔잖아요. 사실은 무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퉈서 나갈 겁니다.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편하죠. 수긍하기 어렵고. 네. 앞으로 수사에는 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 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죠. 뭐.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뭐 이 정도면 됐지. 뭘 쫓아다녀. 방금 들으신 것처럼 두 의원은 검찰의 수사가 정치 탄압이자 수긍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죠. 특히 윤 의원은 자신의 실명과 육성까지 포함된 녹취록의 내용이 다른 상황에서 다른 취지로 한 발언을 왜곡한 거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윤 의원의 이러한 해명 이후 당시 상황이 더욱 자세히 담긴 녹취 파일이 추가로 공개되며 사건의 파장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JTBC가 추가로 공개한 녹취 파일의 내용도 들어보시죠. 관석이 형이 꼭 돈을 달라고 하면 뭐 한 2천만 원 주고 저녁 먹을 때쯤 전화 올 거예요. 그러면 10개 주세요. 딱. 누구한테? 윤한테? 예. 어디세요 지금? 제가 뭐 저기 잠깐 뵈야 돼서. 나는 지금 여기 앞에 에서 의원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 중인데. 앞에서 예, 앞에서 잠깐 뵈요. 오빠 똑같이? 그렇지. 어제 그만큼? 그래서 내가 여기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그래서 오늘 빨리 그래야지 내가 여기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 그래. 윤관석 의원, 이정근 전 부총장과의 통화에서 이제 돈 봉투를 전달할 장소로 회관, 그러니까 국회의원 회관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들으신 통화 내용은요. 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둔 2021년 4월 25일, 또 돈 봉투 10개가 전달된 걸로 보이는 4월 27일, 그리고 윤 의원이 추가로 돈 봉투를 요구한 걸로 보이는 4월 28일에 녹음이 된 건데요. 특히나 윤 의원이 5명이 빠졌다, 회관을 돌며 처리한다라고 말한 4월 28일 녹취 파일에는 윤 의원이 돈 봉투를 전달한 의원들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또 일부 의원들이 자신들에게도 돈 봉투를 달라고 한 정황도 담겨 있는데요. 이 녹취 파일 속 윤 의원의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여튼 이나 이나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얘 한 개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
녹취 파일 속에서 윤관석 의원이 언급한 의원들은요,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를 도운 그런 현역 의원들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녹취 파일을 공개한 JTBC는요, 윤 의원이 언급한 인물들이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도왔던 현역 의원들이라면서 이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여기에 또 다른 녹취 파일에는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 인사들에게도 돈 봉투가 간 정황도 담겼습니다. 이는 전당대회 투표권을 가진 당원 관리 차원으로 해석되는데 이 돈의 전달 과정에는 민주당 이성만 의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2021년 3월 말 이 의원이 이전 부총장과의 통화에서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라면서 오전 10시에 가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JTBC에 따르면 이 의원이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장소에는 당시 여의도에 있던 송영길 캠프 사무실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가 당대표에 선출된 다음 날에는 수고했다는 말을 주고받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한 3테이블 정도 하면 12명이면 충분하잖아. 사실은 그날 돈 100만 원씩이라도 봉투 하나씩 만들어주면 좋은데 한 돈 1,000만 원만 줘라. 이성만이 10시에 만나자대. 왜? 비용 준다고? 받으면 50만 원씩만 정리해서 50만 원씩 이렇게 봉투를 나한테 만들어서 줘. 우리 또 팀에 와서 또 오빠 또 수금 전달하고 하느라고. 아니 뭐 그거 아는 사람이 그런 거나 서포트나 해야지. 이런 녹취 파일에 대해서 이성만 의원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네, JTBC는 이 의원 측이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받은 적도 전달한 사실도 없다면서 이정근 전 부총장과 수고했다는 말을 주고받은 것은 열심히 득표 활동을 한 것에 대해 수고했다는 의미이지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 역시 돈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 가운데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가 또 발부가 돼서 실제 압색이 이루어진 현역 의원은 윤관석 그리고 이성만 두 의원입니다. 두 의원 모두 송영길계로 알려진 그런 의원들인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돈봉투 수수, 그러니까 받고 또 전달하고 이런 의원 모두가 다 거짓이다. 이거 사실 아니다. 그리고 검찰이 야당 탄압하기 위해서 기획수사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몇 개의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지만 그 녹음 파일 속의 두 사람의 얘기 들어보면 과연 그것이 맞을까 의구심이 드는 게 솔직히 사실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패널들께 먼저 여쭤볼 텐데요. 두 분 다 마침 변호사시기 때문에 법정에서 과연 이런 녹음 파일들이 증언 효과가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법적으로만 보면 상당히 불리한 어떤 증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제 이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아마 재생을 할 것이고요. 당시에 이 안에 있는 목소리 주인공들을 데리고 이제 증인신문을 할 겁니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래야지만 이게 증거로서의 능력이 부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됐든 간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참 이제 수사를 앞두고 있어요. 이제 수사는 초기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관련자들 다 소환해가지고 사실관계를 아마 진술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찌됐든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악재죠. 네, 좋은 것은 아니고 상당히 안 좋은 사건이 터지고 말았는데 저는 이게 사실관계 부분에서 저는 당에서 먼저 이 부분을 좀 나서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이것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저는 통렬한 반성, 지도부가 통렬한 반성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전당대회에서 이런 돈봉투가 돌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딱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의원 제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의원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뭐 권리당원이 적은 시절에는 필요했었지만은 지금은 권리당원이 거의 140만, 150만이 도달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대의원 제도가 과연 계속 그대로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고요. 저는 이번이 오히려 썩은 살은 도려내고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혁신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말 그대로 결백 호소인이죠. 그런데 녹취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 그대로 객관적인 물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일이 뭐 보도에 의하면 수만 개가 있다라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뭐가 나올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의원의 결백 주장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전 참 한탄스럽다고 생각되는 것이 당시 집권 여당이자 압도적인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뭐 이제 범죄 여부를 떠나가지고 1인당 수백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돈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존심을 판 거 아닌가. 정치가 진짜 80년대 이전으로 후퇴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돈이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과연 민주당에서 어떤 일들이 대체 있었던 건지 당시 상황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수사 중인 이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는 송영길 전 대표와 홍영표 우원식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졌습니다. 결과는 송 전 대표가 홍영표 의원을 불과 0.59%포인트 차로 이기는 아주 박빙의 승부였는데요. 당시 송 전 대표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죠. 부족한 저를 이렇게 당대표로 선출해 주신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열정과 헌신, 지혜를 가진 모든 분을 하나로 모아 원팀을 만들겠습니다. 불과 0.59%포인트, 이게 지금 승리를 좌우한 겁니다. 따라서 막판까지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송 전 대표로서는 당권의 세 번째 도전이었는데요. 대선 주자인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지원을 받으며 초반 대세를 형성했지만 친문 진영의 지지를 얻고 있던 홍영표 의원의 거센 추격을 받으며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친 건데요. 이렇게 막판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당시 양측은 대의원 표 확보에 상당히 공을 들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요,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전당대회 막판 대의원 표 확보 경쟁이 치열했는데 아무래도 호남 대의원 표를 지켜야 하는 송영길 캠프가 더 필사적이었다고 전했고요. 또 다른 관계자는 대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만나고 밥 먹으면서 선거 운동을 하는데 이 모든 비용을 사비로 감당하기는 어렵다면서 돈 봉투가 실제 전달이 됐다면 그런 비용으로 쓰였을 걸로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돈 봉투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혜택은 결국 송영길 전 대표, 당시 그러니까 대표 당선자가 받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 지금 프랑스 파리에 지금 유학자 가 있는데 현지에서 한국 기자들을 만나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프랑스 파리의 방문 연구 교수로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요, 현지 시각으로 12일 조선일보를 통해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를 감시 감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당시 대표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수세에 몰리니까 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해 검찰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정근 사건은 이미 수차례 조사했고 기소했다면서 검찰이 모든 녹음 파일을 조사했다고 하니 자신이 프랑스에 오기 전부터 이 문제도 수사를 다 했을 거라면서 왜 그걸 다 묵혀놨다가 이제야 압수수색에 들어가나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처럼 지금 야당 탄압이다 이건데요. 또 이정근 전 부총장의 개인 일탈이다, 이런 건 또 인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 전 부총장의 비리는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총선을 겨냥한 국면 전환용 수사가 아니냐는 주장인데요. 관련해 어제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수사 포함해서 전부 다 뭐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라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 정부의 특장기가 압수수색인데 저는 이런 점들을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다라는데 동의하실까요? 이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늦네. 네. 이제 그만하시죠.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빠른 귀국과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이번 의혹을 이 전 부총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한 이 송 전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 쓸데없는 소리라면서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게 정치인의 도리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태경 의원 역시 이번 의혹과 관련한 사람들이 송 전 대표 체제 하에서 핵심 보직들을 맡았던 사람들이라면서 이 전 부총장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인 상황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송영길 전 대표가 봉투 의혹 관련해서 이정근 사무총장의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빨리 귀국해서 진실이 뭔지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핵심 측근
그리고 당선된 다음에 사무총장을 사무부총장으로 시킨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 그거 지나가는 소도 웃을 얘기를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이번 수사를 무조건 이제 야당 탄압이다, 기획 수사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들도 또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당시 정황을 담은 녹취 파일이 계속해서 공개가 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진상조사 요구와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공개된 음성 등을 볼 때 무조건 검찰이 민주당을 탄압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조금 빠른 것 같다면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말했고요. 또 다른 라디오에 출연한 조응천 의원도 송 전 대표의 해명이 조금 궁색해 보인다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재발로 들어와 조사를 받는 것이 당당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요. 두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음성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을 무조건 검찰이 민주당을 탄압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합리적 의심도 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본인들도 정직해야 되지만은 검찰에서도 좀 신속하게 그러한 사실을 밝힘으로써 정치권의 혼란을 막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정근이 그 송 대표의 보좌관한테 문자 뭐 전달했음,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군색하지 않나. 군색하지 않나.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 난감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까지도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냥 제 발로 들어오신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내부의 이런 분위기에도 아직까지 민주당은 이번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최고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 검찰 수사 대응과 관련된 질의에 특별히 논의된 건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지도부의 대응에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당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거라면서 녹음 파일까지 나왔는데 진상조사 기구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쓴소리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최종 수혜자는 바로 송영길 당시 당대표 당선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들이 대부분 송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는 사람들이고요. 심지어 송 대표의 당시 의원 시절의 그 보좌관도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 아직 검찰의 지금 혐의 대상으로는 올라가지 않다고 하고 있고 또 송영길 전 대표 자신도 사실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송 대표는 이거를 몰랐을까? 그리고 이런 송 대표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과연 송 대표한테 어떤 짐과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까? 이런 의문들이 지금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송 전 대표의 해명은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하고 똑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특히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아랫사람들이 잘못했는데 난 몰랐고 어쨌든지 간에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나는 도의적 책임만 지겠다 이런 그 태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송 전 대표의 해명은 사실관계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송 대표가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으로 임명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고 송영길 의원을 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행한 일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다 됐으니까 송영길 대표가 됐으니까 그 대가로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에 임명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가피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송영길 대표는 나는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은 현직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만으로도 허덕허덕하고 있는데 이제는 전직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생기게 됐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참 막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허덕허덕하지는 않고요. 요즘 최근 지지율은 나아 보이는데요. 일단 어찌됐건 간에 송 대표가 말씀하신 것은 저는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이걸 실행자들이 일단 전부 다 조사를 받고 지금 송 대표가 귀국이 7월 달로 예정이 돼 있으니까 네. 아마 시간은 그때까지 충분히 아마 밑에 실무진 조사가 끝나면 그때 들어오셔도 그때 조사를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수사를 통해서 과연 송 대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본인이 몰랐더라도 알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정근 씨가 그렇게 녹음 파일이 많다고 한다면 송 대표랑도 통화를 분명히 했었을 텐데
그 안에서 또 이런 관련한 녹음 파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명확하게 아마 조직 관련해가지고 그 관련자들의 수사가 꽤 지금 많지 않습니까? 아마 진술까지 다 얻어내면 저는 뭐 송 대표 귀국할 때까지 이 수사는 다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들어오셔서 저는 수사를 받으셔서 본인의 어떤 무고함을 수사를 통해서 밝히시는 게 전 낫다고 봅니다. 민주당 쪽 사정을 좀 아시니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아까 제가 잠깐 뭐 여쭤보기도 했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입니다. 당에 지금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인데 아시다시피 송영길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가장 가까운 사이였고 지난번 당대표 경선 때도 송영길 대표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고 지난 이제 대선 후보 경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떤 개인적 관계가 작용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소극적이고 전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그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오전에 안 그래도 이제 저희 당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아직 당의 입장이 정해지진 않았고 왜 그러냐면 사실관계가 일단 조금 파악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그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당 대표도 입장을 파악을 하려면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아마 당 자체적으로 조금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아마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아마 오늘 근데 지금 재판에 들어가셔가지고 아마 주말에 아마 대응을 할 거라고 회의를 할 거라고 보이고요. 아마 그런 다음에 입장이 좀 정리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저는 다음 주 초 정도에는 아마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선거법 위반 4번째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선거법 위반 관련 4번째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저희도 계속 전해드린 대로요. 오늘 재판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 관계자인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부분, 그리고 백현동 특혜 의혹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혐의에 관한 재판입니다. 이 대표는 앞서 3번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말을 아끼며 곧바로 접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법원 앞에 몰린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과 이에 맞불을 놓는 보수단체 회원들로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대표의 법정 출석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김문기 처장과 따로 통화까지 하셨던데 정말 기억 안 나십니까? 김인섭 씨 영장 심사 있는데 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간 CCTV 가짜였나요? 이재명 대표 오늘도 오전에 당 최고위 회의를 주재하고 또 마친 다음에 자신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관련 첫 재판이 열리는 날부터 오전 최고위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는 이유로 통상 10시부터 시작되는 재판을 10시 30분으로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최고위 회의 역시 30분가량 당겨서 진행해 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대정부 공세에 주력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결국 부결된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이 쌀값 정상화법을 가로막았다면서 농민 생존권을 짓밟는 거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오늘 재판에는요, 직전 재판에 이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 유 전 본부장하고 다시 법정에서 대면하게 된 겁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이 관련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데다가 실무를 담당했던 고 김문기 전 처장의 상사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와 고 김문기 전 처장이 함께 갔던 해외 출장에 동행했던 만큼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이번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세운 상황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31일 열린 3번째 재판에서 첫 번째 증인으로 처음 증인으로 출석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처음으로 법정 대면을 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두 사람의 대면은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 지난 재판에서 서로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진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면서 이재명 씨라고 지칭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재판 당시 법정 밖에서 이 대표를 향해 거짓말 좀 그만하라고 일갈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유 전 본부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늘 이재명 대표랑 만나시는데 국민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유동규 씨! 재판 전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좀 거짓말을 좀 안 하고 나한테 했다면 좋겠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들이 다 하나씩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주로 다뤄질지 그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앞서 열린 세 번째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본부장을 상대로 검찰이 주신문을 진행했는데요. 당초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주신문을 지난 재판에서 마무리할 예정이었는데 유 전 본부장의 건강상의 문제로 예상보다 일찍 신문이 중단됐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검찰의 주신문을 추가로 진행하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재판에서는 이 대표와 고 김문기 전 처장이 함께 갔던 해외 출장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성남시청 직원 등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인데요. 이들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진술들이 나올지도 또 주목이 됩니다. 관련해 2015년 이재명 대표와 고 김문기 전 처장이 함께 갔던 해외 출장 관련 영상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에 가면 천년묵은 고사리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변신한 거 같아요. 주인장 같습니다, 주인장.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아시다시피 이번 재판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느냐, 바로 그겁니다. 오늘 오전 재판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까? 네, 검찰 측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김문기 전 처장으로부터 수차례 대면 보고를 받았고 골프 등 사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여가도 즐겼다면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앞서 열린 재판 등에서 김문기 전 처장이 이재명 대표와 따로 통화도 했고 또 김 전 처장이 해외 출장 당시 2인용 골프카트를 직접 몰면서 이재명 대표를 보좌했다고 주장했었고요. 오늘 오전 재판에서도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김문기 전 처장이 이 대장동 사업 이익 배분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사업 진행 과정을 수시로 보고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이 수차례 성남의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데 잘했다는 칭찬도 받았다며 김 전 처장이 좋아하는 걸 들었다고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대장동 실무 책임자였던 김 전 처장을 모를 리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이재명 대표 측의 반박 주장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 측은 같이 해외 출장을 갔었더라도 당시 성남시 산하 직원만 수백 명에 이르기 때문에 김 전 처장을 따로 기억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또 이 대표 측은 해외 출장 당시 영상이나 사진에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눈을 마주치는 장면이 전혀 없다고도 주장했고요. 어떤 사람을 안다 또는 모른다 이런 판단은 주관적인 부분이란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온 이재명 대표 목소리 그리고 최근 나온 유동규 전 본부장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산하 직원이고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김문기 씨가 이재명 시장에게 여러 차례 직보한 거는 맞는 거죠? 최고 담당자니까 우리 그 회사의 팀장은 사실상 시청의 과장급입니다. 우리 직원 중에서는 최고위직에 해당됩니다. 그것 때문에 가가지고 당연히 이제 보고도 다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골프 관련해가지고 계속 몰랐다 이런 식으로. 2인 카트 2대 빌려서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 지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해줬고요. 김 팀장 거기 있어? 이런 거 다 얘기했었고.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을 상대로 한 이재명 대표 측의 반대 신문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대표 측은 무엇보다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깨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제 대장동 수사 초기에만 해도요, 검찰 수사에서 이제 입을 다물었었죠. 그런데 돌연 심경 변화를 겪었다면서 이제 태도를 바꿔서 이 대표 측을 향한 폭로성 진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진상 전 실장이라든지 또 김용 전 부원장 측도 이처럼 번복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과연 믿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배경에 검찰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정진상 전 실장 측은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선결해서 제출했다면서 유 전 본부장의 변심 전 진술 조서를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역시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직접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충성을 다했어요. 유동규는 저 증인께. 충성을 다한 게 아니라 배신한 거죠. 최선을 다해서 저를 괴롭힌 거죠. 이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우리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한테 말했답니까? 들었답니까? 유동규 씨가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죠? 그걸 전문 진술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누구한테 카더라 들었다? 때문에 변호사 출신이기도 한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전 본부장을 상대로 한 반대 신문 과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신문에 나설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측의 진술 신빙성 지적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심경의 변화가 있었고, 이는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 다르게 진술했던 것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반박한 바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오전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지금 4번째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피고인 자격으로 지금 출석을 했고요. 오늘 오전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 재판에서 마치지 못했던 그 증언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저희가 그 재판에서 나온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 내용 일부 소개를 해드렸는데, 특히 대장동 사업의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처장이 이재명 대표한테 여러 차례 직보를 했고,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부터 잘했다는 칭찬도 들었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증언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유죄를 입증하는데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변호사인 두 패널 듣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에 앵커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 오전에 그 유동규 씨가 김문기 처장으로부터 본인이 당시에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들었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김문기 씨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전문 진술인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김문기 씨가 나와가지고 증언을 해줘야지만 이제 이게 증거 능력이 부여가 됩니다만은, 지금에서는 이제 형사소송법 314조에 따라서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때 해당하거든요. 그건 이제 재판부가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부재한데, 이 발언자가 부재한데 이런 경우에 이러한 진술을 증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제 이것이 증거 능력이 부여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어떤 간접 증거로서 이제 정황 증거로서 이제 판단을 이제 심증을 굳히는 데는 쓸 수는 있죠. 재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지금 유동규 씨가 하는 얘기도 전부 다 들었다라는 진술들이어서 재판장으로서는 이것을 증거 능력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참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은 법리적인 내용이라서 이건 재판 나중에 판결할 때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유 본부장이 얘기를 한 것 자체가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본인이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근데 이게 여기서는 김문기 씨를 당시에 알았냐 몰랐냐는 그 이재명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거든요. 뭐 칭찬했을 수도 있죠. 당연히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실무자였던 사람이 개발공사 직원이지만은 시청에 와서 직접 보고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대면을 했다고 해서 다 알았다. 좀 이런 부분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봤을 땐 형사소송법 316조 2항에 따라 가지고 증거 능력은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다른 걸 떠나가지고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정관이 있어요. 거기 8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사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누구한테 시장에게, 사장이 아니고 성남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가 아니고 보고하여야 된다. 머스트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중요한 사업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성남 도계공이 성남시장에게 보고를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누가 했겠습니까? 사장이 했겠습니까? 본부장이 했겠습니까? 실무를 제일 잘 아는 김문기 처장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2018년에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세하는 동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결제 하나로 내가 5,500억 벌었다. 그 거리 유세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자신이 있었고 아주 만족했다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작년 2021년 9월 달에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성남 그 대장동 사건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잘 진행됐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생각을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문기 처장 불러가지고 칭찬을 해도 여러 번 했을 거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요. 이러한 내용을 유동규 본부장이 재판에 나와가지고 확인해 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 어제는 이제 처음으로요 한 방송국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폭로전을 이어갔는데요. 김만배 씨의 428억 약정설 이걸 다시 한번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MBN 보도 내용인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이 사전 녹화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김만배 씨가 주기로 약속한 428억 원이 이재명 거냐고 김 씨에게 물어봤는데 김 씨가 처음에는 우리 삼형제가 3분의 1씩 가질 거야 정도로 답을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이재명이란 이름을 꺼낼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더 친해진 뒤에는 김만배 씨가 결국은 이재명 대선 과정에서 쓸 거라고 말을 했고 이는 대장동 업자들도 다 눈치채고 있던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이걸 개인적으로 누군가 쓸 수는 없다며 대선 자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저수지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어제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과거 속초에서 측근들과 만찬을 했는데 이 자리에 자신도 참석을 했다면서 당시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과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도 자신을 잘 모르는 사이였다면서 서먹서먹했다고 하는데 자신이 이재명 대표 측근들과 실제로 호형호재하는 사이였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해당 사진을 공개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죠. 바로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재판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이 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시점 그리고 금액을 특정해서 제시했다고 합니다. 네, 어제 김용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관련 재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재작년 5월 3일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경영에 관여했다는 한 업체 사무실에서 1억 원을 재작년 6월 8일에는 수원 광교 버스 정류장에서 3억 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6월 30일부터 7월 초에는 경기도청 인근 도로에서 2억 원까지 모두 6억 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증거가 없는 불법 자금 수사는 특성상 일시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김 전 부원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일자를 특정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공소 제기 전이라도 이 제시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증인 신문이 다 끝난 뒤에 일시를 제시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앞서 이 돈 전달에 대한 이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 신빙성을 지적하기도 했었는데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이제 돈을 건넨 날짜를 써놓을 이유가 없었고 때문에 구체적인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나온 유 전 본부장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상황에 대한 것들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까지 기억을 하시지만 그 어릴 때 몇 월 며칠에 했는지 기억은 나십니까? 그 변호사들이 그걸 왜 기억 못하냐요. 그걸 기억하려면 어디 써놨어야지. 골프를 그렇게 같이 치는데도 그 사람이 누군지도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재명은 그걸 모르는 게 당연하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자백하고 검사들이 인지도 못했던 사건이에요. 아무도 몰랐는데 그걸 내가 왜 처음부터 자백을 했겠어요? 어제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에는요, 또 정영학 회계사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여기서도 김만배 씨의 428억 약정서를 두고서 공방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정영학 회계사는 김만배 씨로부터 정진상 전 실장에게 20억 원을 요구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을 했고요. 정 회계사는 이후 김만배 씨가 정 전 실장에게 20억 원을 줬는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확히는 모르는데 김만배 씨 본인은 안 주겠다는 정도로 말하는 걸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정영학 회계사의 증언에 대해서 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 측근들에게 428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게 사실이라면 단순히 계산해도 정 전 실장에게 140억 정도는 가야 하는데 왜 정 전 실장이 요구했다는 20억 원은 주지 않겠다고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정 회계사는 이에 대해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겁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여튼 그 당시에는 주지 않겠다는 취지였다고 부연 설명했다고 합니다. 관련해 대장동 일당들의 대화가 담긴 이른바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서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 관련 공소시효가 끝나고 나서 428억 원을 이재명 대표 측에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남욱 변호사 역시 지난 1월 저희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내놨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분 조정이 다시 이루어지면서 그 30%가 이재명 시장 쪽 형들 그 4명 몫이라고 해서 그 지분 이재명일 거라고 하니까
미리 좀 어떤 식으로 나중에 융통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계획도 있었어요? 최초에는 2025년에 10년 있다 주겠다 였어요. 공소시효 10년. 그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네, 어제 재판에서는요, 김용 전 부원장 측이 청구한 보석 허가 여부를 두고도 검찰 측과 김 전 부원장 측의 공방이 치열했다고 하는데요. 김용 전 부원장 측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 방어권 보장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반면 검찰 측은 김용 전 부원장이 체포 직전에도 휴대전화를 은닉하는 등 사건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면서 보석 허가를 반대했는데요. 특히 김 전 부원장이 구속 중에도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음해성 정보를 취합해달라는 취지로 주변에 부탁을 했다면서 유 전 본부장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 지금 정영학 회계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428억 그 약정 부분과 관련해서 20억 원을 김만배 씨가 정진상 전 실장으로부터 요구를 받았는데 안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재판부가 아니 428억을 주기로 한 사람인데 겨우 20억 안 줬느냐 이런 식의 의문을 제기했다고 하고요. 앞서서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은 또 방송에 나와서 428억 원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의 일종의 저수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검찰이 실제로 그 돈이 대선 자금으로 흘러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증을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을 지금 이재명 대표라든지 정진상 전 실장 측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상당히 그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저는 재판부의 질문이었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 428억이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뭐 어떤 선거 자금을 쓴다든지 유동규 씨의 말대로 저수지라고 한다면 거기서 20억을 못 줄 이유도 없었다고 단순히 겁이 나서 못 줬다? 이건 좀 납득하기 좀 힘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그 질문, 재판부의 질문은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이었고 김용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내심 상당히 이게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아마 하나의 그렇다고 해서 뭐 재판 전체 다가 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정영학 씨도 이 428억에 대한 내용도 지금 재판 과정에 나왔겠지만은 왜 428억이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정영학 씨가 임의적으로 계산한 것들이에요. 그냥 비용 뺄 거 빼고 뭐 그런 내용이라서 이 부분도 상당히 어저께 다퉈졌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428억이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의 그 뇌물수수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이것이 어떻게 규명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저께 그래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어떠한 저는 질문이었다고 보고 보석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구속돼 있다 보면 뇌물 같은 경우에 아까 그 검찰에서 제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날짜와 장소를 그것을 반증을 하려면 본인이 좀 밖에서 그런 것들을 입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검찰이 이야기하는 그 금액, 특히 6억이 일시하고 장소가 제가 봤을 때는 일관성이 좀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법원에서 어떻게 인정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보석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일주일에 2번씩 쭉 재판하고 있는데 어쨌든 법정 그 구속 기간 내에 빨리 1심 판결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영학의 진술인데 왜냐하면 이 6억이라고 한 돈은 남욱한테 나온 돈이거든요. 그런데 남욱의 돈하고 김만배의 돈은 달라요. 남욱의 돈은 남욱 거고요. 김만배의 돈은 그중에 상당 부분이 정진상 돈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주장하는 거죠. 그 주장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에 따를 때 남욱의 돈과 김만배의 돈은 다르다. 그런데 사실은 같은 돈이라고 해도 돈하고 채권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들어있어야지 내 돈이지 받을 돈은 받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도 좀 의심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정진상이 주장하는 그 428억은 채권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진상 전 실장은 428억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네.
국민의힘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최근 지도부 인사들의 입단 설화로 곤욕을 치르고 있었죠. 이런 가운데서 오늘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의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찾아 30여 분간 이희재 기념관장의 설명을 들으며 기념관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김 대표는 방명록에 한강의 기적을 이끄신 박정희 대통령님의 애국적 리더십을 발전적으로 승계하겠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김기현 대표 다음 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무는 대구를 찾아서요.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그런 일정도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김 대표 측과 이 박 전 대통령 측 모두 다음 주 두 사람의 만남을 예고를 했는데요. 그 전에 김 대표가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을 찾은 건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려하면서 내년 총선 등을 의식해 보수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기현 대표가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정말 역력하죠. 그런데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한 그 일, 후유증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네, 어제도 전해드렸었죠. 김기현 대표는 홍준표 시장을 해촉한 배경에 대해서 당 상임고문의 경우 현직 정치인이나 지자체장으로 활동하는 분은 안 계신 게 관례였기 때문에 그에 맞춰 정상화한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절연 문제와 관련해 홍 시장이 김 대표의 소극적 태도를 여러 번 비판한 게 영향을 미친 거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홍 시장은 당 지도부가 전광훈 우파 천화통일 발언 등을 한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조치 및 전 목사와의 관계 단절에 미온적이라면서 전 목사 눈치나 보고 있다는 등 비판을 연일 쏟아냈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 대표와도 충돌하다 사실상 당직을 뺏기게 된 겁니다. 관련해 김기현 대표의 어제 목소리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특정 목회자가 억지를 부리는 것에 불과한 발언에 대해 일일이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수차례 자중을 촉구했음에도 오히려 당 내외에서 이를 증폭시키는 듯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임고문의 경우에 현직 정치인으로 활동하거나 현직 지자체장으로 활동하는 이런 분은 안 계신 것이 그동안의 관리였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정상화시킨 겁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홍준표 시장 가만히 있지 않았죠. 오늘도 SNS를 통해서 김기현 대표를 겨냥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은 이틀째 자신의 SNS를 통해서 김 대표를 겨냥했는데요. 홍 시장은 나를 밟고 넘어가서 지도력을 회복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서도 평생 몸에 밴 살피고 엿보는 버릇을 쉽게 버릴 수가 있겠냐라고 김기현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홍 시장은 어제 있었던 기분 나쁜 일은 불쾌한 과거로 묻겠다면서 당과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개인 한 사람과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의 확전은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내 잡음 계속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번 해촉이 과연 김 대표의 뜻이겠느냐 이런 의문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고 야당까지도 거기에 기름을 붓고 나섰습니다. 네, 오늘 한 라디오에 나온 윤희숙 전 의원은 홍준표 시장과 김기현 대표 두 사람을 동시에 겨냥해서 놀라운 꼰대다라고 직격했는데요. 이어 윤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꼰대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면서 지금 이대로는 총선 참패가 예견된 일이라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홍준표 시장께서 좀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그 듣기 싫은 소리 안에도 진짜 약간의 선을 넘은 게 있어요. 비아냥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점잖게 정말 날카롭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안타깝지만 당대표는 그런 비아냥을 자기가 참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 상임위원 해촉이라는 방식으로 한 거는 지지자들한테 굉장한 위기감을 줘요. 이건 꼰대당인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국민의힘 안에서는요, 김기현 지도부가 전광훈 목사 선긋기 대신 이 지도부를 향한 공격 차단에 더 신경 쓰는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다선 의원은 홍 시장 해촉은 중진들과 자리에선 안 나왔던 내용이라면서 갑작스런 조치인 탓에 대통령실 등의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뒷말까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했다고 합니다. 다만 김기현 지도부 내에서는 홍준표 시장을 해촉하는데 지도부 모두 찬성했다고 밝히면서 우려를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태용호 최고위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동의하시는 어떠냐.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당대표님께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음 하나는요. 이게 지금 우리 당의 상임 고문제 하면 상임 고문들 하면
우리 당의 원로로서 네. 이미 정치권에서도 떠나신 분들이 그야말로 자문하는 자리거든요. 네. 예, 그런데 홍준표 이 우리 당의 중진이시지만 아직 지금 정치하시고 네. 지자체장인데 상임 고문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렇게 이제 지자체장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런 공감대가 있었어요. 반대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없었어요. 발끈할 거라는 건 뭐 다 예견했던 일이고요. 예. 예. 그 분은 뭐 상임 고문으로 있든 뭐 있지 않든 아마 네. 계속 당에 대한 그런 충고, 네. 뭐 그런 뭐 쓴소리 이런 권고 이런 건 계속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실제로 당 일각에서는 이 홍준표 시장이 최근 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윤 대통령한테 초보 대통령한테 그런 거 바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던 게 대통령실을 격분하게 해서 해촉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하태경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지난 6일 일광 횟집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홍 시장은 분위기 아주 좋았다면서 이 홍 시장의 상임 고문직 해촉에 대통령실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을 부인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TV 토론에서 홍준표 시장님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초보 대통령한테 그런 거 바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이제 대통령실을 자극했다? 격분하게 해서 아하. 사실 김기현 대표님 뭐 직접 하시기보다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내려온다라고 보는 게 아니, 밖에서 보는 사람들 그렇게 대통령이 몰아가고 싶거든요. 대통령이 화가 났으면 예산 안 주고 그런 방식으로 하죠. 그렇군요. 당에 상임 고문인지도 모를 거예요. 아니 홍준표 시장이 당의 상임 고문인지 저도 몰랐는데. 아니 그전에 이제 일광 횟집에서 대통령하고 홍 시장은 분위기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저도 혹시나 그런 뭐 연계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대통령은 관계 없어요. 너무 정치적으로 복선을 자꾸 이제 깔려고 하니까 근데 김기현 대표 개인 판결, 개인 결정 같아요. 어제 김기현 대표가 전격적으로 홍준표 시장의 당 상임 고문직을 해촉한 것을 두고서요. 윤희숙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꼰대당인데 이런 느낌을 당 지지자들한테 주지 않겠느냐. 이건 상당한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는데 이건 여당 내 전광훈 극우 파워를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또 불을 지르고 나섰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제가 당규를 찾아봤더니 국민의힘 당규 중에 당대표 자문기간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상임위원 위촉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상임 고문 말씀하시죠? 네, 상임 고문. 네. 그런데 이제 당대표가 상임 고문을 위촉을 하지만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해촉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없는데 위촉과 마찬가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데 김 대표가 과연 그 최고위하고 협의를 갖다 거쳤는가 일단 그 절차를 제대로 거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김기현 대표는 지금 뭔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급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누가 뭐래도 지금 국민의힘 여당의 당대표는 김기현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지 더 나을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급한 모습을 보여주면 스스로 입지가 취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 템포 늦추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지도부의 일원인 태영호 최고위원이 라디오에서 지도부에서 반대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아마 이제 그 최고위원단하고의 협의는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짐작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윤희숙 의원이 그래도 최근에 좀 쓴소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주 뭐 심하게 하신 편은 아닌데, 지금 김기현 대표 보면 김기현 대표가 그 당선 이후에 뭐라고 하셨냐면 국민의힘 지지율을 55%로 올리고 60%를 올리고 대통령 지지율을 55%까지 올릴 수 있도록 본인이 열심히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올리긴 올랐죠. 지금 부정평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아까 정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김기현 대표의 행보를 보면 너무 움츠러든다. 그리고 자기 편만 찾아간다. 그러니까 TK로 지금 그 안에 성을 쌓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런 면에서라면 저는 좀 김기현 대표도 좀 이렇게 바깥에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누가 봐도 대권 본인이 다 준비한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에 항상 이렇게 페이스북 정치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냥 당을 위해서 하는 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CCTV는 안다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 관련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철승 변호사는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박 시장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인물이기도 하죠.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와인바에서 있었던 술자리에서 후배 변호사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해 정철승 변호사가 오늘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가짜 미투라고 주장하면서 오해나 착각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제 현장 CCTV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성추행이 있었다는 그 A씨. 그다음에 이것을 가짜 미투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정철승 변호사 양측의 주장이 지금 완전히 상반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측 주장을 정리해 보면 A씨는 정 변호사가 기습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수초간 누르거나 반복적으로 손을 달라고 요구해 만지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A씨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손이 계속 쑥 들어가잖아요. 그때 되게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 몸이 굳어버렸어요. 허리를 이렇게 잡더니 이렇게 확 하고 당기는 거예요. 등까지 쓸면서 넘어주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막 달렸어요. 네, A씨는 CCTV를 확인한 뒤 정 변호사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정 변호사가 장난질 치고 싶으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답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정 변호사는 오늘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이 사건 뒤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내용을 공개했는데 실제 이런 대화 내용이 오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정 변호사는 자신은 성추행이 없었다는 걸 알고 있기에 이런 단문을 보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혹시 내가 실수한 게 있으면 사과합니다.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내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걸 노린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CCTV에서는요, 이 성추행 여부를 떠나서 이 신체 접촉 그 부분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철승 변호사 또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네, 오늘 정철승 변호사가 이 앞서 공개된 CCTV보다 전후 상황이 좀 더 길게 나온 CCTV 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변호사는 신체 부위를 수초간 만진 게 아니라 A씨 앞에 있던 와인잔을 치워준 거다 이렇게 해명했고요. 또 반복적으로 손을 달라고 하고 만졌다거나 등을 쓸어내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씨가 자신의 손을 화제로 꺼냈기 때문에 보려고 그랬던 거다. 격려하는 의미였다. 등을 만졌다는 건 인사를 나누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정치적 성향을 지적하며 고소 배경을 의심하기도 했는데요. 정철승 변호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남자 손하고 여자 손은 모양이 다르다. 그런데 나는 남자 손 모양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럼 보자. 그러고 이제 보기 위해서 끌어당긴 것뿐이고 제가 그냥 기습적으로 자기 가슴을 수초간 찌르는 강제추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 있습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하고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왜 그렇게 하는지 저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다만 그분은 극우 성향을 가진 변호사들의 단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고 하고요.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뭐 감정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피해자로 지금 주장하는 A씨도 사실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 정철승 변호사가 2차 가해를 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죠. 맞습니다. A씨에 따르면 정 변호사가 A씨를 비롯해서 변호사 30여 명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라는 글을 올린 걸로 알려져 2차 가해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당시 대화방에는 정 변호사 태도가 부적절하다는 항의가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이 해당 대화방은 대한변협 집행부 모임방이었고 자신은 A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 집행부가 매주 월요일마다 상임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번 일이 어떻게 된 건지를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경위를 얘기한 것뿐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또 이 상황에서 2차 가해를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 문제의 술자리에는요, 동석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진술도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정철승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대한변협 집행부 인사가 있었는데 술에 취해서 그 상황이 전혀 기억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정 변호사는 이 인사 역시 A씨와 함께 극우 단체에서 활동했었고 중립적인 제3자라고 볼 수도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전수 변호사는 지금 앞서도 잠깐 소개가 됐지만 현재 대한변협의 그 집행부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변협 측에서도 어떤 조치가 나왔다고 하죠. 네, 대한변호사협회는 A씨의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된 직후에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 후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 절차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현재 A씨와의 분리조치 차원에서 감사직에 있는 정 변호사에게 변협 출석 금지 통보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나훈아 덕분입니다. 가수 심수봉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방송에서 만남이 쉽지 않았던 트롯 가수 심수봉 씨가 오랜만에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가수의 꿈을 꾸게 된 계기부터 남편과의 첫 만남까지 다양한 일화들을 공개해 화제입니다. 특히 심수봉 씨는요, 가수의 길로 접어들게 한 결정적 인물로 나훈아 씨를 언급해 눈에 띄었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도쿄 호텔이라고요. 예. 호텔에서 알바를 했죠. 도쿄.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하면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나훈아 선배님이 누구랑 같이 찾아오셔서 이제 그분이 딱 오시니까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던 가수예요. 어쨌든 저는 서비스로 그분 그때 물레방아 도는 데라는 노래 예 나훈아 선생님 노래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그 노래를 하나 서비스로 불러드렸는데 그때 그게 큰 인연이 되고 그분이 이제 그 레코드 회사 사장님 두 분을 이렇게 알아봐 주신 거죠. 나훈아 선배님이 여자이니까라는 곡까지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면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아니 나중에 만나고 보니까 굉장히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네, 심수봉 씨는요, 대학가요제를 통해 깜짝 데뷔한 걸로 많이들 알려졌지만 알고 보면 그 이전에 나훈아 씨와의 인연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 나훈아 씨는요, 심수봉 씨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할 정도로 이 심수봉 씨의 데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줬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당시 준비했던 앨범은 무산이 됐지만 이후 심수봉 씨는 이 대학가요제 출전을 계기로 데뷔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심수봉 씨의 대학가요제 출전 모습 아마 아주 많은 팬들이 기억하시고 있을 겁니다. 젊은 대학생이 피아노를 치면서 대학가요제에서 트로트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던 모습. 당시에는 정말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대학가요제는 대부분 발랄한 대학생 그룹 사운드 그리고 발라드가 주를 이뤘었는데요. 그런데 심수봉 씨는 피아노를 치면서 섬세하고 깊은 감성이 담긴 목소리로 트로트를 불러 눈길을 끌었습니다. 심수봉 씨에 따르면 당시 오케스트라 팀에서 반주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직접 피아노를 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비록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이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하는 모습이 대중에게 인상 깊게 남으면서 심수봉 씨는 데뷔와 동시에 스타가 됐습니다. 좀처럼 이제 개인사를 잘 공개하지 않았던 심수봉 씨인데 어제 라디오 방송에서는요, 이 결혼 전에 애를 태웠던 사연 그것도 또 소개했다고 합니다. 네, 심수봉 씨의 히트곡 비나리. 바로 이 곡이 심수봉 씨의 결혼 스토리와 관련이 있다는 거 많이들 아실 텐데요. 심수봉 씨는 본인이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의 PD와 결혼을 했죠. 하지만 처음에는 남편이 유부남인 줄 알고 오해해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은국 씨의 활약으로 이 오해는 풀렸고 당시 애틋한 마음을 담아 작곡한 비나리는 일종의 청혼곡이 됐는데요. 심수봉 씨가 직접 밝힌 짝사랑 이야기 들어보시죠. 전 그때 그분이 유부남인 줄 알고 아기도 있고 결혼하신 분인 줄 갑자기 저보고 김은국 씨요. 예. 김은국 씨가 저 친구 말이야 PD를 막 칭찬하는 거예요. 저희 PD니까 전에 같이 해봤는데 이것도 모르고 말이야 참 정직하고 어쩌고저쩌고 칭찬을 하는데요. 근데 저 친구하고 어쩌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분은 유부남이신데 했더니 2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 순간 큐피트가 저한테 그게 이제 노래예요. 비나리를 한 거죠. 비나리 노래. 가슴이 자꾸 뛰고 보기만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배우자라고. 큐피트 화살이 가슴을 뚫고 사랑이 시작된 날 또다시 운명의 페이지는 넘어가
가사 내용처럼 비나리가 심수봉 씨의 짝사랑을 이뤄준 큐피드의 화살이 된 셈인데요. 심수봉 씨는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남편이 비나리를 듣고 싶다고 해서 들려줬더니 무려 8번이나 더 부탁했다며 이 노래를 듣고 남편이 자신에게 마음을 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941생 900만 원.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며칠 전 강릉 지역을 휩쓸고 간 산불로 인해서 10년 넘게 운영해오던 펜션이 전소되면서 금고에 보관해두었던 현금 다발까지 몽땅 불에 탄 70대 펜션 주인의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샀는데요. 당시 금고 속에는 5만 원권 180장, 그러니까 900만 원, 통장, 각종 증서가 가득했지만 화마를 피하지 못했고요. 돈다발은 새까맣게 그을린 채 발견이 됐습니다. 산불로 가뜩이나 피해가 큰 상황에서 금고 안에 있던 물건들까지 불에 탔으니까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네, 실제로 이 펜션 주인은 불에 탄 5만 원권 뭉치를 발견하고는 허탈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반전이 생겼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은행 강릉본부가 이 새까맣게 발견된 5만 원권 180장을 몽땅 새 돈으로 바꿔줬다는 소식입니다. 손상된 화폐는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전액 교환이 가능한데요. 이 5만 원권 뭉치들이 교환 조건에 적합했던 겁니다. 불에 탄 부위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전액 교환은 어려웠을 텐데 말 그대로 5만 원권 180장, 총 900만 원이 941생 살아난 겁니다. 펜션 주인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펜션을 잃은 상황에서 현금 900만 원이라도 건질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뉴스원에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불에 탄 화폐라고 해서 모두 교환해 주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화폐의 4분의 3 이상이 남아있으면 전액 교환이 가능하고요. 5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미만인 경우에는 반액, 그리고 원래 크기의 5분의 2 미만인 경우에는 무효 처리돼서 전혀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번처럼 지폐가 화재로 손상됐을 때는 깔끔하게 이제 만든다고 재를 털어내는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붙어있는 재부분까지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화폐가 불에 탔다면 최대한 불에 탄 상태 그대로 상자나 용기에 담아 운반해야 합니다. 또 동전은요, 찌그러지거나 녹이 쓸었을 땐 액면 금액 전액으로 바꿔주지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